네, 바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은 우리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준비를 했고, 오늘 토론도 네 분께서 우리 교육분과위원들이십니다. 우리 교육분과는 건강의 위험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14개 계획에 대한 보합성 심의를 하고 방금 발표드린 그런 6개 중대 분야에 대해서 한 85개 과제가 이제 올해부터 기관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이 계획이라는 게 완전할 수는 없죠. 1기에서는 많은 고민과 수기 끝에 위협종합물관리 계획의 초안을 2022년 6월경에 마련을 했습니다. 2기가 작년 7월에 출범하고 나서 저희들도 그 계획을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작년 11월 3일에 그거를 통과시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아마 이런 우리 교육물관리 종합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종합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수정되거나 또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토론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심도 있고 잘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우리 건강위험물관리위원회의 강형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보국 위원이십니다. 제가 뭐 소속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영균 위원이십니다. 토론은 저희들한테 지금 한 3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토론 순서는 제 왼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고 한 분당 5분 정도의 토론을 듣고 청중에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KI 강영식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저기 국가계획 수립한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됐고 앞으로 수정계획에 무엇이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발표하셨고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미리 봤었으면 아마 토론문 내용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은 제가 토론문 작성한 내용 일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한현희 박사님 말씀하셨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자료는 2018년 6월 달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생겼던 일이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국가 물관리, 그러니까 물관리 일반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했던 사항 중 하나였고요. 특히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겨우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요성, 특히 물관리 측면에서 역사적인 굉장히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관리 일원화 이전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수량과 수질이 따로 관리되다 보니까는 뭐 예산의 중복성 문제라든지 등등 많았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에코스타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천 그러니까 수질이나 수생태 사업을 하면서 치수 안전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사업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 언론에 그런 게 있었죠. 그 홍수가 났더니 다 떠내려갔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당시에요. 두 번째는 뭐 국토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이냐 조성이냐 해서 중복성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2018년도와 19년도에 이와 같은 물관리 일어나고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천 사업의 중복 방지에 대해서 대략 한 6.3조의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정부의 통합도 약 90억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6년이 지난 지금에 살펴보면 이와 같은 효과들을 우리가 더 누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 생각에는
통합 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과 계획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완성이 된다 보는데 지난 6년 동안 특히 초반에는 법령과 계획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6년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떠한 법률이나 어떠한 계획도 통폐합이라든가 정비가 되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수당 부분의 가장 최상 계획인 수상한 장기 종합 계획이 수상법에 그대로 있고요. 물환경 그 관리 계획은 물환경 보전법에 그냥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관리 일어난 이전의 계획들보다 물관리 일어난 이후에 법적인 계획이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수상기나 물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일선 정책 현장에서는 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법률만 따져보고 본다면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10년 만에 수립해야 될 법이 있는데 왜 여전히 수립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누가 문제 제기했을 경우에 과연 관련된 정부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 유형물관 종합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금강유형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수립되었고 종합적으로 잘 수립됐습니다만 몇 가지 계획이 통폐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발생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수안전도라든가 치수안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재 금강의 치수안전도의 점수가 얼마인데 앞으로 2030년도에는 얼마나 개선하겠다라는 목표가 없고요. 이수도 마찬가지고 물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 수장법에 의해서 그 하천유해 수장 관리 계획에서 우리가 이전에 수장의 장기 종합계획에 수립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중권역별로 우리가 그 이수나 치수 안전도와 여러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물환경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그 금강유해 물관 종합계획에서는 BOD나 TP가 2030년도에 21개 중권역 중에서 뭐 71%와 62%인가요? 그만큼의 중권역에서 만족하지만 나머지 중권역 만족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P를 기준으로 하면은 2030년도에 8개 중권역이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2030년도에 우리가 10% 상향된 그러니까는 62%가 72%만큼을 만족시키겠다를 상향된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10% 상향된 조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달성한 8개 중권역에 대해서 만약에 대권역이라든가 그 물환경 관리 기본이 있었으면 8개 중권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 목표라든가 추진 전략을 자세하게 제시했을 텐데 그 같은 계획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앞으로 10년 후에 2030년 동안 우리가 물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에 물론 이 금강유해 종합계획에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시절이라도 그 물환경 관리 계획과 대권의 물환경 계획, 그러니까 금강유역에서 다른 유역도 마찬가지지만 물환경에 관련된 이 관리 계획을 한 시절이라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나중에 법령 통합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그런 관련 내용이 없으니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두 아이의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생각해 보면 저희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뭐 KI에서도 저희가 그 지방상수 통합에 대해서 과제도 했었지만 결국은 인구 감소 문제는 재정 악화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의 그 수도 요금의 요금 현실화가 105%거든요. 105%에서 5%는 수도 노후화에 따라서 나중에 큰 돈이 들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5% 추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80% 내외가 되죠. 하수도는 훨씬 낮은 5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요금 현실화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뭐 외국 선진국과 다 비교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통과된 기반시설 관리법의 22조를 보면은 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금의 10%를 걷어서 필요할 때 쓰라라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빨리 법이 있으니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상하수도의 관리 주체는 수자공사라든가 지자체입니다. 근데 지역에 보면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처음에 태생된 것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이었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뭐 상하수도이 아닌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개발기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반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이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 수익성 같이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하수도에 대한 부분인데 하수도는 우리가 오염을 일으킨 일반 시민들에 대한 오염과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요금 내는 것도 있고 또 하수도는 홍수가 왔을 때 홍수 방제 기능이기 때문에 국가도 일부 재원을 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100% 요금 현실은 필요 없는 것이고 일정 수준에서 80% 60% 언제든 되는 거겠지만 적정은 100% 미만의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도 높여야 되겠지만 그 상황인 거고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 발표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빗물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재정 확보 수단을 우리가 지금 마련하도록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보국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컨벤션이 굉장히 작게 지어진 것 같아요. 주차장이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국민적으로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대전에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회의에 많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을 새로운 건물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차장에 낭비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듣고 싶었는데 앞에 발제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못 들은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그 과정 중에 새로운 우리의 정책적 변화를 참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들이 있어서 그런 키워드들이 결국은 물관리 정책이나 관리적인 측면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키워드들이 결국은 또다시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분배라든가 이용적인 측면에서의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또 유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까지 일기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부합성을 하고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또 다른 현안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짧게 보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저는 토론의 주제를 통합물관리정책 제도와 조직의 통합에서 이제는 실현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관리 정책에서의 통합 물관리의 변화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추세에서 이제는 모든 물관리에서 수질과 수생태적인 관리적인 측면으로 변화가 되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정의했던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행평가를 하고 부합성을 하는 이런 거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원래 세웠던 기본적인 정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고려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기가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고 관리하는 그 중앙부처는 뭐 환경부, 국토부, 또 농림축산부지만 과연 이게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제도와 또 조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한 분야에서는 안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에 이용을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수 부분은 물론 이제 숫자를 서로 왕래하게 되면 뭐 통합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과연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향후에 2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상호 간에 통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부분은 조직이 통합이 됐는데 또 통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수질도 측정하고 수량도 추천을 해요. 그 하천에서든지 또 오염 총량제 관리에서 가장 관리적인 기준은 부하량인 거지 않습니까? 부하량인데 실질적으로 여전히 그 환경부는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는 넘어왔으니까 하천 자체의 유량을 측정하는데 그 측정망이 상호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측정망을 과거에 국토교통부 때 유량 측정망도 확보하고 환경부는 수질 측정망 확보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측정망이 좀 합쳐진다고 하면 약간의 그 위치적인 조정은 필요하겠죠. 기존의 측정망을 이용해서 유량과 그다음 수질을 측정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부하량으로 위험권을 해석하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유형에 대한 진단과 관리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수 부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 농업농수 같은 경우 대부분 수질관리적인 측면이 수자원의 용수의 공급에 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얘기를 할 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활용한 이후에 분명하게 그거를 처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저는 농업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수는 사용하고 이후에 나오는 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장 많은 용수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체계는 단순히 이용하고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적인 측면만에 고민하고 있지 그 이용한 이후에 나오는 물의 오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할까에는 아직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환경부가 갖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로 생산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하는 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수되는 부분은 농업 생산에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의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도 농립 쪽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농림부는 관리 자체가 정책의 중심이 생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건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현안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용수에 대한 이용적인 측면에서 통합, 그 다음에 배출되는 거에서도 통합적인 관리적인 측면이 같이 봐줘야 위험에서의 물의 관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기 때 유역물관리 금강역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들을 보면 상호 간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많은 그 협업 과정이 있었죠. 갈등도 하고 또 어느 그 갈등의 과정에서
어떤 통일된 안이 나오고 결국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의 위협 물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것은 아주 지역 단위에서 어떤 민간인들이 어울려서 어떤 민간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할 수 대부분 그게 통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위협물관리위원회도 결국은 전문가 집단과 그 전문가 집단 안에 민간 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또 다른 기타 학계 연구원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으로 보면 또 금강이라는 테두리를 놓고 전라북도, 충청도, 충청도에서 충남, 충북 각각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이해 집단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 평가 과정에 분명하게 평가하고 또 다른 정책을 내놓을 때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또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명확하게 가부를 결정해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또는 또 상호 그 두 가지 방법을 또 적정한 게 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순하게 제도적으로 거수로 이런 형태의 단순한 방법보다는 향후에 위협물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만들어낼 때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또 대외적으로 이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갈등 구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마련이 되면서 이기가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기의 어떤 임기가 완료가 됐을 때 참 성공적으로 또 지역에서 참 합리적인 안을 내놨다는 그런 칭송을 받는 이기의 성공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한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보국 의원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 10분까지이기 때문에 또 청중도 질의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급적 좀 5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의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손민우입니다. 마스크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보국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연속되는 내용이 주된 드리고 싶은 말씀 같습니다. 농업용수 얘기를 예로 들어서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벌써 2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국가 최상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가 최상위 시행계획도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한번 짚어보면서 부족한 점을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통합 물관리가 물 관련 주요 부처가 진심으로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일원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게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물관리 주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라고 하면 예전부터 예산의 편성력으로 따져보면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그리고 농림부 이 4개 부처가 가장 큰 주무부처, 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이론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 맞는 각 기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숙고하는 게 저는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2기 물관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물관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되게 짧게 드리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연구에 대해서 깊은 식견이나 계획이 있지는 않아서 저희 오늘
한혜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사항에 덧붙여서 한 번쯤은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빨리 했으니까 제가 미안한데 아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주셨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준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최영빈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세이브를 안 해도 되죠? 조금 시간을 좀 써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강영식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좀 내용을 못 받아서 타이틀만 가지고 사실은 토론문을 쓰다 보니까 무슨 내용으로 지금 토론문을 쓸까 사실은 좀 부담이 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제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그 지난주에 모 발표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슬라이드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먼저 드리면서 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내용에 보면 아마 유엔에서 유엔 워터 컨퍼런스를 갖다가 지금 이제 2회째 개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2년도에 1회 개최를 했고 작년 3월에 2회째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이 물관리 문제를 정의를 하기를 슈퍼 위키드 프라블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아주 심각한 문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한혜진 박사님 아까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기후위기, 국가 간의 어떤 물균형의 심각한 편차 이런 데서 비롯되는 기후위기에 따른 어떤 공급의 어떤 편차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미중 간의 어떤 산업 경쟁에 따라서 이 제조 산업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런 어떤 그 첨단 산업에서 요구되는 그런 물 수요에 대한 어떤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첨단 산업 위주의 제조 산업 위주로 이렇게 많이 경제가 견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이 첨단 산업에서 소모되는 또는 요구하는 그런 물 수요에 대한 어떤 내용이 결국은 저희도 이제 곧 당면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찾아봤더니 그 GWI 보고서나 또는 월드뱅크나 이런 데 보니까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분야 중에서 공업용수의 이 증가 비율이 굉장히 엑스포넨셜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이미 50%를 넘어섰고 그것도 이제 주로 제조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다들 아시는 그런 산업 위주로 일단 물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적은 내용을 좀 보시면 그 43페이지에 제가 먼저 적은 것 같은데 일단 1차 물관리 기본계획이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도 6월달에 수립이 됐고 지금 이제 5년 단위로 그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절반이 넘은 상태인 것 같아요. 5년이 도래하기까지.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는 부분을 아까 이제 김성원 박사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좀 해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시점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44페이지에 제가 첫 번째로 지적을 좀 했던 부분이 그리고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지역 이제 금강유형 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오늘 또 발표회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저희 이제 물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금강유역이 국가에서 우리 평균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라는 거다 여기 금강유역이 그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 76%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용수에 대한 어떤 그 다변화 문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역 그 금강유형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좀 잘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면서 사실은 어떤 기능적인 통합도 함께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제 식견으로는 일단은 조직의 통합 위주로 좀 너무 겉보기 위주로 좀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금강유형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김광환 위원장님 앞에 지금 계시는데
그리고 지난번 상하수조학회 우리 회장도 역임하셨죠. 저도 지금 상하수조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조학회가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되면서 그 환경부의 상하수조 정책관실이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능을 갖다가 전혀 무시하고 추진한 그런 어떤 발상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물관리 일원화를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능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비롯된 것인가는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한예진 박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6년 동안의 어떤 이행 평가, 그 다음에 6년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라는 부분들 아까 이제 발제를 해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기 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소하천 정비법이라는 게 사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하천 정비라는 게 뭐 재난 관리도 있지만 그 소하천 기능의 정비를 하면서 수질 수량 관리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하천을 정비하는 거에 따라서 지방하천이 영향을 받고 그 지방하천이 또 국가하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소하천 정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들 아마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이게 물관리 일원화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과연 건드릴 수 있는 분야냐라는 부분들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농업용수 부분들 과연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리의 주체가 돼서 지금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통합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물 재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 재이용이라는 거는 뭐 다변화도 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그 행정 편의 위주로 지금 물 재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이용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이용해야 되는 이 목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최종 타겟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재이용을 해서 그 물값을 받고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내용수 또는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지자체도 있고 또는 뭐 중수도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모든 지자체의 현안과 관심사에 따라서 재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작년 11월부터인가요? 물관리 그 위원회에서 한 7, 8차례 회의를 참석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재이용이라는 거는 그냥 재이용일 뿐입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재이용에 따라서 몇 % 재이용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역 현안에 맞춰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계라는 거는 그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갖다가 얼마큼 수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그 재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시각차가 다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적인 기구가 좀 있든지 아니면 그런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의견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제 의견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혹시 나중에 뭐 재의응답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드릴 얘기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을 4분이 이제 마쳤고요. 방청객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두 주제하고 포함해서 토론하신 내용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하시는 분들 시간을 컨트롤해 가면서 이제 질문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기 좌장님, 예. 제가 아까 토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질문이거든요. 질문에 대답한 한혜진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꼭 필요한 예를 드신 농림부, 행안부까지 포함된 통합 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로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지 한혜진 박사님은 시작점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네. 제가 캐치거든요. 한 박사님 답변 보자. 네, 제가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물갈이 일어나고, 저희가 이제 물갈이 일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제 부처의 통합이라고 생각해서 국토부랑 환경부가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처를 다 해서 물이라는 처를 만든 게 아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유형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에 와서야 이제 국토부와 환경부가 합쳐서 물관리를 하였을 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했으면 농림부 거도 가지고 오고 해남부 거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커다란 물처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문은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견제의 기능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직으로 경제하는 방식이 없어졌죠. 그게 효율화의 방식으로 또 갔지만 디렉션이 확 바뀌는데 어떤 마이너의 의견들이 없는 거예요. 실 단위에서 이렇게 가자. 그러면 확 가는. 그래서 견제는 누가 하는가? 거기에서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형물관리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전문가 쪽으로서는 조금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뭐 같은 의견이셨을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 견제의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농림부와 행안부의 일들이 왔을 때 또 다른 어떤 이슈들에 대한 경제의 기능이 과연 다 합쳤을 때의 효과와 편익에 비해 많을 것인가. 그게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조직을 합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컴피티터가 많았을 때가 많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성향도 그렇고 그리고 공급 위주의 성향도 그렇고 가끔은 조직이 변화하는 것도 봤을 때 IWRM이 이제 사라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농림부와 행안부의 일들까지 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하기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거버넌스적인 우리가 얘기했을 때 IWRM을 저희가 좀 실현하는데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농림부에 있었던 그 통합물관리 그 부서도 없어졌어요. 그 일을 하시던 분도 다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렇게 완전 물관리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처의 일원화의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인가라는 질문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간을 좀 들여서 조금 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형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이렇게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손을 드신 분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라미랩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대전에 있는 이렇게 GIS 기반 침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침수 쪽으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뭐 정부나 R&D나 실증 과제를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자체 대응 부서, 재난안전과와 같은 이렇게 부서들을 대응을 할 때 아무래도 이게 기상재해라는 게 화재가 단순히 침수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재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기상재해들이 있는데 결국 그 상시 재난안전 부서에서 바쁘기 때문에 뭔가 침수에 대해서 대응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렵고 이게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냥 정부에서 환경부나 그냥 이렇게 해양부에서 어떤 R&D 과제가 나왔을 때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이렇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기업물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물관리위원회에서 좀 기업청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어떤 침수에 대한 기술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들이나 대기업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들을
많이 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물산업진흥과 관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 제가 글쎄 우리 위험물관리종합계획에 보면은 물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또 치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의 사업에 있어서 물산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촉진하고 발전시키도록 독려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민경물관리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또는 이렇게 또 홍보하거나 이런 기능은 사실 참 없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답변이 좀 우리 지원팀에서 해주시나요? 예, 지원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형물관리종합계획에는 문산업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도 생겼고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금강유형물관리위원회 아니면 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과제인지도 좀 의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유형물관리 원래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25년도까지는 기초를 다지는 저희가 계획으로 좀 보고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유형물관리위원회 위원분들과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물산업이나 그 관련 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행계획을 좀 잡아놨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각 대전에 있는 기관이나 그 중견기업에나 아마 배포될 예정이고요. 그때 참석해 주셔서 오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앞으로 그런 것을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유역 계획이나 아니면 진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좀 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뭔가 포럼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는 방식도 되게 좋은데 결국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조례로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결국 특정 규제 때문에 사업들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지점들이 물관리적인 지점에서도 좀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 지점들을 같이 발견을 하고 좀 더 같이 이렇게 그 규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을 위원회를 통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기업들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그 물산업 그 기본 계획을 갖다가 좀 수립하면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금 제 수준에서 알고 있는 한에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유형물관리위원회 하면서 물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현재 환경부에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서 물산업 기본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한국물산업협의회하고 물산업진흥 그 민중원에서 주로 이제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그래서 아마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R&D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화 과제들을 좀 발굴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좋으신 얘기가 일단은 이 유형물관리위원회하고 지금 그 환경부 산하의 그런 기관들하고 어떤 연계 부분은 유형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좀 연계 네트워킹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 단계에서 얘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뭐 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또 각 국가 위원장님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중 질문은 이제 좀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0분까지 시간이 이제 할애가 됐는데 벌써 10분이 됐네요. 좌장의 역할은 발제자나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좀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게 제 의무인데 사실 잘 정리를 했습니다. 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Stationary is dead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우리가 비일상이 일상화되는 이런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아마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후위기가 바로 물의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키워드가 아마 대부분 이 기후위기, 그리고 인구 감소, 또 산업의 구조의 변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물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치수, 물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가뭄과 또는 홍수로 우리에게 재난을 주기도 하죠. 어떤 정부에서는 수생태계에 너무 많은 방점을 두고, 또 어떤 정부에서는 치수에 너무 방점을 두고,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저희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를 중심점을 잡아가는 우리 위험물관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세션 1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